포피 초대석. 학교는 잘 다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씩씩하고 건강한지, 아빠는 참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가장 묻고 싶은 건 지금 어디 있니? 안녕하세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이창훈입니다. 앞서 실종아동 캠페인 광고로 포피 초대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김효정 양은 지난 2004년 9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졌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였다면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돼 교복을 입었을 딸의 그 모습. 아버지는 효정 양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그 체구대로 교복 입은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 만날 분은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 사람 찾기의 명수, 경찰청 장기 실종자 추적팀 이건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종자는 사실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가족들의 고통 역시도 헤아릴 수 없는데요. 특히 영상 속 효정 양처럼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찾기도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현재 우리나라 장기 실종자 수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그 실종자로 잡고 있는 인원은 2,380명입니다. 2,480명이요? 예, 실종아동법에 근거한데요. 네. 실종아동법은 그 18세 미만 아이들, 또 지적장애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인원이 2,380명이고 여기에 그 성인 가출 실종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인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성인 가출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기 실종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한데 보통 실종된 지 며칠을 기준으로 장기 실종으로 구분하게 되나요? 저희가 그 장기 실종 구별을 네. 48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48시간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아이들이 집에 그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거든요. 한 이틀 정도인데. 만 이틀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틀 정도 자녀가 그 아무 소식이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시한을 48시간 지난 시간은 이후에 그 실종된 분들은 장기 실종으로 구별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 실종자를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는 시기는 만 48시간 이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사실 그러면 이 장기 실종 지금 뭐 청소년 얘기 좀 하셨지만 장애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 노인들이 좀 빈도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전체 실종 중에 지적장애자가 한 19% 정도 되고요. 치매 환자가 한 21% 됩니다. 이 지적장애에는 이제 정신장애도 있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지적인 어떤 그런 부족한 분들이 길을 잃은 경우 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그 사례들을 좀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에서 어떤 이게 발생한 사례들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한 2주 전에 그 지적장애인을 찾아서 상봉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자녀가 그때 당시에 14살이었는데 갑자기 실종되어서 네.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러니까 아이가 실종되면 그런 것 같아요. 한 집안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맸는데요. 최근에 그 유사한 자녀를 봤다는 제보가 하나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장애인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99.9%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시설에 있는 아이와 10년 넘었죠. 네, 그 14년. 실종된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상봉을 해드렸는데 정말 저희가 유전자가 아니었으면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도 많이 바뀌어 있었고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지적장애인들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로 가면은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나이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또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외모도 바뀝니다. 그래서 찾기 어렵죠. 그래서 십수년 만에 찾았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참 어떤 그 사회 과학적인 발달이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장기 실종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장기 실종 관련해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실종이 많은 나라가 드물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이산가족인데요. 우리가 그 전쟁으로 인한 그렇죠. 그 이산가족, 또 60년대, 70년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 아이를 그 잘 사는 집에 보내면 학교도 보내주고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식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집에 많이 보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보냈어요. 예전에, 보냈는데 네. 그 아이들이 그 집에서 적응을 못하고 일을 하다가 뛰쳐나와서 시설로 보내지고 입양이 되고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이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입양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외 입양을 포함해서 한 2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25만 명이지 엄청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종 가족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들은 다시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건식 팀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또 계속해서 이 일 해오고 계시면서 이런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우리나라가 전쟁과 또 전후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외국으로 가야지 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도 많고요. 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만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장기 실종 가족들의 만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사실 하더라도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 건가요? 극적인 상봉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53년 만에 김영숙 씨가 미국에서 연락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고 싶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억에 어릴 적에 그 5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네. 자기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자기가 유치원 어디 공부하러 갈 때 가방을 사주고 필통하고 노트를 사주면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거기 가면 말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머리도 이쁘게 만져주고 해서 어딘가에 자기가 공부하러 갔던 기억이 있고 엄마가 자기를 업어주고 또 같이 놀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위로 언니 한 분, 오빠 한 분을 고모집에 아버지가 맡기고 네. 자기와 남동생을 아버지가 어딘가 데리고 와서 저녁에 닭을 잡아서 먹고 이튿날 아버지가 동생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 한 1년 정도 식모로 일하다가 너무 엄마하고 언니들이 보고 싶어서 그 집을 뛰쳐나오면서 길을 잃었는데 네. 시설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그동안 한 40년 헤어진 이후로 40년 그렇죠. 넘게 가족을 찾다가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싶다 신청한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에 대해서 이분이 기억하는 게 이게 전부더라고요. 다른 기억은 없고요. 예. 네. 국내 한 3,000여 가정을 조사해가지고 비슷한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족을 찾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오 마이 갓 하면서 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냐? 정말 이분들이 내 가족이 맞냐? 그래서 이제 올해 추석에 나왔어요. 국내에 나와가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억하는 동생은 너무 귀엽고 자기가 함께 놀아주고 언니와 오빠는 걱정을 안 했지만 남동생이 걱정을 많이 했다. 아빠가 어딘가 버렸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고 그 남동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다. 정말 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또 편지를 썼어요. 네.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많이 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내용을 편지를 막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이제 경기도 구리에 가서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저 멀리에 그 머리도 이제 많이 벗겨지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가오면서 혹시 우리 누나가 이분이 아니냐고 제가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다고 했는데 그 김영수 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동생은 귀엽고 어리고 그렇죠. 걱정했던 동생인데 자기 앞에 있는 분은 나이도 많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 동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미리 제가 그거 알았으면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하는 건데 너무나 완벽한 기억이고 맞다라고 틀림없이 제가 모시고 왔는데 아니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구리경찰서 연락해서 유전자 채취를 했어요. 네. 채취를 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연구소 보내고 확인을 요청을 했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분들도 마음이 상처가 크다 그러면 추석 기간이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한 3일 정도만 함께 지내보시고 네. 그 이후에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네. 이제 그분을 두고 저는 나왔어요.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3일 후에 이제 명절을 끝내고 저한테 저희 센터로 동생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다 오셨어요. 가족들이 네. 왔는데 네. 김영숙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일 지내보니까 내 가족 같더라. 이분도 내 남동생 같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춰보니까 많이 닮았고 기억도 일치하고 내 남동생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한강 쪽으로 차 타고 오면서 만약에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같이 빠져 죽자.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정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이제 딱 들어보니까 맞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차마 바로 못하고 네. 밥을 막 먹다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식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큰일 났다. 네, 제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김영수 씨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어. 혹시나 정말 이 결과가 아니면 어쩌나. 어떻게, 평생 50년 넘게 기다려왔던 이제야 찾았던 동생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아니면 어쩐가 하고 자기가 놀래서 숟가락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가족이 맞다고 나갔다 했더니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 울더니 밥을 먹다 말고 남동생하고 막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봉이 그만큼 힘들고 또 이분들한테는 소중한 일이고 뭉클하고요. 예, 평생 소망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많은 분들 좀 눈물 좀 훔치실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요. 이런 사실 해외 사례들을 들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난감하잖아요. 네. 이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직원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실종자 찾는 거는 주먹구구식 수사가 아니다. 현장 가서 몇 마디 물어보고 그건 아니다. 철저하게 과학 수사를 해라. 우리가 그 치매 환자라든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유전자 또한 우리가 그 통신 수사라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자료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렇죠. 또 지문 감식을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네. 또 필적 감정도 하고 해서 철저하게 과학 수사 위주로 해서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 과학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제가 그 하나 이제 개발한 것은 우리가 그 범인을 수사할 때 프로파일러라고 네, 그러죠. 프로파일링 있죠. 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인을 압축하는 역할만 합니다. 어. 어떤 그 성범죄라든지 네. 그 절도 강력 사건이 나오면 네. 이분은 20대고 어떤 성적 취향이 어떤 분이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이 있다 이렇게 그 압축을 해줍니다. 네. 그게 프로파일러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조사 분석 기법입니다. 환경조사 분석 기법. 예, 제가 그 고려대 석사 논문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조사 분석 기법은 뭐냐면은 실종 당시와 그 발견된 상황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한 30여 가지 분석을 해서 분석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매칭을 해서 가족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나름대로 분석적이고 왜냐하면 논문으로 내셨으니까요. 네. 또 그런 기법들도 만드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미국에서 실종가족 찾아주기 세계 최고 기록을 인증서 받으셨다고요? 네네. 대략 몇 명 정도를? 제가 그 인증서는 3,700명을 기준으로 인증서를 받았고요. 현재는 한 4,200명 그 장기 실종 아동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증서가 어떤 자랑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실종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어떤 주는 메시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문일 수도 있는데요. 인증서 수상이 사실 실종자 찾기에 도움이 좀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받고 나서 좀 많이, 그 전에도 많이 오셨지만, 네. 마지막 기댈 곳으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국내 해외에서도 소문을 듣고 많이 오셔서 가족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갖고 직접 찾아주시고, 네. 어찌 보면 일이 더 는 거잖아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실종자 찾기는 제 사명이고, 사명이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고, 네. 또 제가 이걸 하면서도 좀 반성을 하고 부끄러운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족할까. 또 실종 가족들의 아픔이 참 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실종 가족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실종 가족들의 아픔이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분들의 아픔을 왜 단 10%도 모를까 그런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자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건데 정말 부족하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자책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종 찾기 일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실종자 찾기 그 담당이 되셨던 어떤 배경, 그 어떤 계기 궁금한데요. 제가 2002년도에 민원실에 발령받기 전에는 그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했거든요. 그 유치장 같은 경우는 강력범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절도, 강간에서 그 강력범들이 다 오는 곳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만 하고 혼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계도만 시키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에게 그분들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분들 고통이 뭔가 그런 분을 많이 들어주고 상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의 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을 그 10일간 있다가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네. 검사가 경찰에게 그 인권 모독을 당한 게 없나 서류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제 이름이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수 경찰관이 참 친절하게 이런 일을 많이 해주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 예, 그런 그 설문 내용이 많이 나와서 검사가 저희 그 남양주 서장에게 전화해서 이런 경찰관이 있더라. 좀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상이었나요? 친절 관련해서 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그 경찰서 민원실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민원실에 와서 같이 일을 좀 하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친절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를 받고 스카웃이네요, 정말. 예. 민원실에 이제 가족 찾기 이 업무를 맡았죠. 지금도 가족 찾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있으나마나 업무인데 제가 이제 그 1%를 갖다가 한 8, 90% 끌어올린 것 같아요.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이분들 정말 힘들다. 아픔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남양주로 찾아오고 또 지금도 남양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찰청 근무하는데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남양주 갔다가 저한테 오고 하기도 하는데 1%가 안 되는 업무가 이제 우리 장기 실종자의 희망을 주는 곳으로 변했죠. 예. 자, 또 이런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건수 팀장님, 지금은 참 경찰청으로 자리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신설된 또 장기 실종 추적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장기 실종자 추적팀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 궁금한데요. 그동안 그 전국에 한 2,380명의 장기 실종 아동이 있었거든요. 네. 실종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맡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 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베테랑급으로 해서 제가 팀장을 맡고 해서 올해 7월 달에 경찰청 장기 실종 추적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해서 현재 한 1,550명이 남아있는데요. 꽤 많이 찾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장기 수원 사업인 실종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건 한 건 확인하고 추적하고 해서 많이 지금 상봉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대상은 그러면 그 노인이나 아동, 또 치매 노인 아동, 뭐 지적장애인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대상은 18세 미만 실종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실종 아동을 해결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간혹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입양이라든지 또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그 실종자 가족들, 성인 실종, 네. 이분들이 간혹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도 많이 느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12년도에 그 4만 2천 명 정도가 장기 실종 아동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95%는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요. 네. 13년도 같은 경우 3만 8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저희가 그 작년에 경찰팀이 오면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해서 줄기차게 찾고 있었고, 또 하나는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효과가 컸습니다. 네. 그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시행하면서 4만 2천에서 3만 8천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고, 네. 상봉 효과도 106% 상봉 성과가 나왔습니다. 왜 106%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발생하는 38만 명이 발생했으면 38만 명을 찾고 또 기존에 찾지 못한 인원을 또 찾았기 때문에 106%라는 상봉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베테랑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구성원들 몇 명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팀장인 저와 네. 그 시스템 전산 담당 직원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그 4명이 주인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당백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또 미래를 예방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리고 또 빠른 대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포피주도석 18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이어서 포피주도석 19회 유건 팀장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호피 초대석.